안녕하세요. 미래공부 저자 박성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어요. 1강부터 언제 촬영했나 싶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변화와 놀자예요. 미래학은 변화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래연구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변화를 예측하는 학문, 또 변화를 만드는 학문,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사회변화 이론 같은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를 잘 연구하고 변화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거기에 로저 에임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 선생님하고 여러 얘기를 하던 중에 미래학은 무슨 학문이냐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실 텐데도 저의 생각을 궁금해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사회 변화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럼 변화를 통제하는 거냐 아니면은 변화와 노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변화를 통제해야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떤 변화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또 한편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또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변화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동양 철학을 가리키시는 에임스 교수님은 저에게 변화와 놀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Dance with chaos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chaos는 물론 혼란이고 혼돈입니다만, 하여튼 변화와 놀아봐라. 그게 너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개발해온 일종의 문화적 토양이자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랑 제일 잘 놀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자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자를 읽게 됐습니다. 변화와 제일 잘 놀았던 장자의 고사를 하나 제가 이 책 속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혼돈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돈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북쪽 왕, 남쪽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를 다스리는 왕은 이름이 숙, 우리말로 번역하면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을 다스리는, 북해를 다스리는 왕은 홀, 갑작스럽다, 이런 말이죠. 빠르다, 갑작스럽다. 이 두 단어를 대표하는 그 두 나라에서 그 왕들이 뭔가 피곤하고 지칠 때면 혼돈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장소에 와서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네요. 남해 왕의 이름이 빠르다, 북해 왕의 이름이 갑작스럽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는 거죠. 빠른 변화, 혹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거에 사실 우리가 늘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라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지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지만, 이거 뭐 다양한 변화 속에서 참 생존하기가 힘들어, 예측하지 못한 변화 속에서 생존의 어떤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렇듯이 예전에도 빠르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마 사람들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야, 우리 혼돈이 다스리는 왕국에 가자. 그래서 이제 간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두 왕이, 야, 우리 재밌는데 혼돈에게 뭔가 선물을 좀 해주자. 무슨 선물을 해줄까? 가만히 봤더니 혼돈이라는 왕이 갖고 있지 않은 7개의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면 갖고 있는 2개의 눈, 그 다음에 콧구멍 2개,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귀 2개, 그래서 총 더하면 7개잖아요. 혼돈의 얼굴에는 그 7개의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선물로 그간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측면에서 하루에 하나씩 그 구멍을 뚫어주자. 그렇게 했는데 7째 날에 7개의 구멍을 다 뚫었더니 혼돈이라는 왕이 죽었다 하는 게 이 혼돈 고사의 내용입니다. 사실 혼돈의 왕국에서는요,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규칙이었냐면, 이것과 저것,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던 거죠. 규범적으로. 그 얘기가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렇게 사실 재단하거든요. 측정하고. 늘 보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옳아, 이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좁아지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다 있죠. 목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원과 사용해야 되지 않을 자원, 또 추구해야 될 변화와 통제해야 될 변화, 이런 것들을 늘
가리면서 생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리면서 생활하면서 사실 어떤 목적을 쟁취할 수는 있지만 내 주변의 다양한 변화들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거나 그 다양한 변화들을 좀 다르게 활용하는, 물론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는, 그러나 나에게 또 다른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변화들은 간과하는 거죠. 무시하거나. 근데 이 혼돈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니까 변화를 변화대로 보는 거죠. 그걸 굳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변화야, 이건 해야 될 변화야, 이걸 구별을 안 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냥 변화들을 그냥 느끼고 보고 만지고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게 재밌더라. 그 재밌다고 하는 거는 바로 내가 생각했던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두 눈, 코, 귀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사물을 감각하는, 지각하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또 맛을 보고, 귀로 듣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상을 지각하는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각할 수 있는 이 수단들이 우리의 어떤 감각을 좀 무디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앞에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동원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지각하거나 알아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은유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장자는 재치 있게 변화와 노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논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높은 곳에서 세상을 넓게 볼 때 얻어지는 어떤 인식의 확장, 그런 재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에 보면 제 4장에 만유사회의 등장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만유사회라는 거는 제가 대만에서 학회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장자의 변화와 노는 태도를 방랑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방랑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거니는 거예요. 산책하듯이 이렇게 거니는. 근데 장자 1편의 제목이 재밌게도 소요유예요. 소요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소요한다는 말이 바로 방랑하는 거예요. 유는 이제 여행할 때 유자고, 그러니까 방랑의 여행을 장자의 제1편의 제목으로 썼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죠. 지혜로운 성인이 제1장에 방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건 되게 재밌는 거죠. 방랑이라는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여요. 방황이라는 표현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방황보다는 방랑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좋은데, 방랑이라는 표현도 사실 현재의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별로 격려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근데 방랑을 하는 이유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과연 옳은지 혹은 나에게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근데 그 방랑을 하지 못하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습관적인 행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더 좋다, 그런 식의 정보에 휘둘려서 저의 인생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방랑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더 효율적인지, 나에게 다른 가능성들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방랑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책에 제가 써놨습니다. 예전에는 만보객이라는 표현이 있었대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독일 출신이면서 유태인 철학자로 발터 베냐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그 책에 보면 만보객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삼보객이라는 표현도 하고 만보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만보객은 일종의 그 도시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를 이렇게 방랑하면서 그 변화의 조짐들을 포착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삼보객, 만보객들이 도시가 점점 더 발달하면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길은 자동차로 채워지고 시간에 맞춰서 일터로 가야 되고 또 집으로 와야 되고 뭐 이런 시계추 같은 어떤 삶이 시작이 되면서 그 거리를 방랑하면서 그 도시의 다양한 모습들, 변화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찾아내려는 이제 만보객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방랑객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는 있을지언정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변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상 근대화가 되면서 사라진 거죠. 유발 하라리
굉장히 유명한 학자잖아요. 유발 하라리의 인터뷰를 보면 그분도 방랑의 시간을 꼭 1년에 2달은 확보하고 있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1년에 2달은 휴대폰도 보지 않고 컴퓨터도 보지 않고 그냥 홀로 마치 스님이 면벽 수행하듯이, 저는 그게 사실상 방랑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 우리들이 포착하지 못한 작은 그러나 장차 사회의 이슈가 될 이머징 이슈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방랑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일 안 하고 노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누가 손들고 저 부장님 저 방랑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당장 혼나죠. 너 지금 일 시킨 거 왜 안 해놓고 뭘 방랑? 웃기네 이럴 거 아니에요. 방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잠시 전략적 중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 멋있잖아요. 전략적 중지의 시간? 뭐지 그게? 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 일을 중지하는 겁니다. 스탑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부장님도 그래 그 의미가 있겠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랑이라 그러지 말고 제가 잠시 전략적 중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밌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던데, 필레이라는 분이 쓴 멍 때리기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 사실 방랑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필레이가 그런 말을 썼어요. 전략적 중지의 기술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방황하고 방랑하는 것도 나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또 좁혀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더 잘한다는 것이 현재의 목적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목적지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방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방랑을 하는데도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필레이가 이런 방랑을 전략적 중지의 기술이라고 부르면서 마음 방랑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 첫째, 하던 일을 중단한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랑 씨름하고 있으면 그냥 딱 덮는 거예요. 덮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죠? 첫째, 하던 일을 중단한다. 둘째, 마음의 방랑을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의식적으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책 덮고 나가더라도 머릿속에서는 늘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뭘 고민하고 있으면 그 고민하는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이 완전히 방랑의 상태에 빠져들 때까지 비집중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음 한켠에 야,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방랑해도 되는 거야? 이런 자책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자책감이 생길 때 자신을 자책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야, 나한테 휴식 시간을 선물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상에 빠져들 때까지 비집중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 중지의 기술, 마음 방랑이 굉장히 중요한 저의 생존의 기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책에서는 최현국 선생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를 했어요. 경남 효암고등학교하고 양산의 개운중학교를 운영하는 효암학원 이사장님이신데 되게 재밌어요, 이분. 저는 이분을 감히, 그분은 뭐 좋아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방랑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 제가 이거 방랑인의 특성인데 그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하나 좀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세요. 남이 좋다는 책은 의심부터 하지 않으면 인문학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각도로 의심을 할 수 있느냐. 의심할 수 없으면 영혼의 자유는커녕 지식의 자유도 없다. 의심만이 배움의 자유, 또 지식의 자유를 가능케 한다. 학교는 질서만 가르치지 방황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제가 되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방황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방랑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내가 지금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이 진리가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머릿속에 넣는데도 새벽에 밤을 새워서 집어넣죠.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을 개발하고 도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 제가 늘 방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방랑을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방랑하는 속에서 다양한 변화와 놀아보는 것이고, 변화와 놀면 내가 훨씬 더 나의 미래 전망을 더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미래학은 변화와 노는 것이다. 변화와 논다는 것은 방랑을 하는 것이다. 조금 더 근사하게 얘기하면 전략적으로 중지하는 기술이다. 뭐 이런 것들을 미래학 강의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재밌다, 우리 실상에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 통해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도 예측해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더 좋을지, 기여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실생활에서 미래 공부의 필요성이 아닐까, 유용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더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길거리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책을 통해서 박성원이라는 작가를 만나보실 수도 있고, 혹은 저에게 이메일을 줘서 저랑 어떤 그 이메일 담화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미래 공부를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